예, 우선 그 첫 번째 기술은요. 그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우린 죽음에 대해서 어떤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상속에 관한 얘기도 꺼내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꺼내지를 않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공개하고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너희들한테는 이런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의 그 재산 관계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기대도 좀 놓을 수 있고. 오히려. 예. 그리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앞에서 상속 얘기,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건 과거에는 참 그렇죠. 불경스러운 일이었잖아요. 네. 전원주 선생님 어떻게 자녀들과 재산을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내가 좀 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힘들게 아껴가지고는 안 쓰고 지금 발발발발 떨고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상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또 건강한 것 같고 얘네들한테 믿어놔주면 또 게을러지고 또 남이 도는 것이 생각해서 막 쓰고 싶어서 네. 저는 아직 상속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 좀 더 있다가 저희가 상속을 강요한 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전혀 강요한 거 아니고요. 네. 하지만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미리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준비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그 상속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상속 관련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90세가 넘도록 아주 열정적으로 몇 개의 기업을 이제 경영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거기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경영을 하시다가 외동딸이 한 70 정도 됐을 때, 야, 이 회사 중에 하나는 네가 경영하는 게 어때? 하고 이제 그 딸한테 그제사 물었습니다. 90이 넘으셔서 좀 일찍 주시지. 그 반응이 어땠을 것 예? 같습니까? 아니 저라면 물론 좀 늙긴 했지만 그때라도 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천만 말씀. 주시면 그거요. 기업 같은 거 돈 많은 거 받아 놓으면요. 관리 못 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더 손해 납니다. 맞아요. 거들나지. 네, 그래서 결국은 딸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네. 나이가 70인데 쉬어야 되는데 못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이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또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늦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딸도 안 좋고 아버지도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골든 타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많군요. 그러게요. 근데 네. 또 워낙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 나이가 연세가 90이라고 하셔도 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구순까지도 건강하시니까 네. 현장에 계셨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른이지만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전원 선생님은 상속을 안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신 선생님께서는 혹시 네. 얘네들한테 지금부터 의뢰심을 주는 거예요. 네. 쉽게 생긴 돈은 쉽게 씁니다. 이러니까 전 상속에 사실 마음이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가면은 헐섭지 상속을 해줘야죠. 근데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상속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거네요. 내가 살아있을 때 상속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 증여. 그렇죠. 증여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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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상속을 아직 안 한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고 상속은 사후에 있는 예. 일이고 그럼 혹시 증여를 계획 중이신가요라고 여쭤봐야 되는 예. 거죠. 저는 이미 이제 사실은 그걸 따져 보니까 우리 이거 세무사하고 잠깐 이 얘기 해봤어요.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증여보다도 상속이 조금 싸게 맥힌답니다. 그래요. 세금이 맞아요. 저는 그거 조금 자식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나눴어요. 딱 해서 저는 완전히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 합의를 다 보고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뭐 재산 얼마 많지 않으니까 예. 뭐 증여까지는 할 거 없고
상속이 싸다니까 예. 상속으로 다 결정을 예. 해서 예, 합의를 하여간- 봤습니다. 예, 예.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오, 네. 모범 사례신데요. 예? 모범 사례신데요. 아니, 이미 모범 다 사례- 얘기를 다 아니, 하시고.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 또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거.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시고 자녀들과 그래 요건 요렇게 나누자라고 화목하게 합의를 하신 경우. 동의하- 예, 뭐 좀- 이후에 혹시 유리분 반환 소송 같은 거. 이 집은 화목하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간- 하진 않죠. 변호사님 저 사실은 근데 예. 제가 요즘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예, 예, 예. 농어촌을 다니면 정말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 어머니들 예. 많이 뵙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정말 증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근데 사업하다가 뭐 하려면 땅 팔아서 대주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없으셔갖고 병도 못 고치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면 지금 남의 땅에 가서 하루에 5만 원 받고 12시간 일하시고 막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절대 미리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오르신 얘기입니다. 아, 네. 예, 이게 뭐냐면 증여가 아까는 늦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은 증여를 빨리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녀들이 굉장히 와서 이제 뭐 부모에게 요구를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나에게 넘겨달라.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생각을 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자녀가 부양을 하겠다고 하다가 부양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증여 취소 소송이나 또는 부양료 청구 소송 이런 소송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증여 취소 소송을 해봐도 결국 부모님들이 다 집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증여 계약을 했을 때 할 때 증여 계약서상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준 걸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양하겠습니다 하고 돈은 받아갔는데 예. 엄마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좀 기다려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효도 거잖아요. 계약- 예, 계약서. 그렇습니다. 저게 효도 계약서인데요. 예, 예. 이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냥 일반 증여 계약서 상에 예. 효도를 조건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 일반 증여 계약서에 집어넣는 건데 예. 그래서 효도 계약서가 맞습니다. 저게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저게 맞고요.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에 꼭 들어갈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매달 며칠, 그러니까 매달 며칠 누구 통장으로 얼마를 보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군요. 예. 누구 통장으로 얼마를 보낸다. 얼마를. 예. 두 번째는 매월 뭐 1회 이상 방문을 하겠다. 예. 1회를 방문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위 두 가지를 2달 이상 지키지 않았을 때는 증여 계약은 취소한다. 근데 저기 뭐 자식하고 부모 사이인데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식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저걸 안 적었었거든요. 저런 계약을 적지를 않고 그냥 증여를 한 겁니다. 증여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증여 취소가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자녀들은 대개 뭐 사업이 어렵거나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경매가 돼서 부동산 자체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 효도계약서 잘 쓸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있으시면 챙겨주실 거 있으시면 미리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아들한테 용돈 주면서 너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심부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빠 안마해 줘야 돼. 뭐 이런 계약이랑 좀 비슷하게 근데- 느껴지는데 사실 얼마 전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이런 예, 청구 그렇습니다. 소송이 다뤄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이니까 또는 형제 간이니까 무슨 계약 조항을 문서화하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문서화된 계약 조항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작성하셔야 그래서 내 보신 말을 것처럼 하시면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넣고 법적 서식을 갖춘다라는 그렇습니다. 개념이고. 근데 좀 삭막하고 살벌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아이 참 씁쓸해요. 우리 신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아이고, 아니 세상이 뭐 이렇게 메말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저걸 같이 야 이거 이 계약서도 하고
자식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쓰고 앉았어 이거.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간에 문서화를 안 시켜놓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증여 취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하도 화가 나니까 어떤 소송을 했냐면 저 자식을 내 호적에서 빼달라. 그런 소송도. 아예 그리고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보시는 거죠? 그런 소송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각하라 그러는데요. 예. 이게 각하시킨 경우가 있는데 옛날부터 왜 어른들 저놈 호적에서 당장 파버려야지 막 이런 말씀들 하고 애도하시면.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예. 증여 계약서에 조건을 넣더라면 아들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만들었어도 되고 그렇죠. 또 형제 간에도 계약 조항을 정확하게 썼으면 형제를 나중에 배신자니 사기꾼이니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뭐 대부분의 가정에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효도 계약서는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신 예.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그 상속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네. 이게 이 말씀인데요. 그 유효 기간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시효 또는 뭐 제척 기간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제가 알기 쉽게 예. 그냥 이렇게 유효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옛날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그 성년인 자녀한테 모든 재산을 있게 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다른 자녀가 내 몫이 지금 장남한테 있는데 네. 그걸 좀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지금 그 권리가 소멸됐다. 시효로 상속권이 소멸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보지도 못하고 이제 지는 건데요. 이 상속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권리에 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 예. 그러니까 상속은 대개 10년 지나면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10년이 지나면. 10년. 예. 10년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다른 이유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을 안 하고 그냥 한 20년 정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안 하고. 안 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러고 이제 동생들은 다 외지에 살고 그러면 형이 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가 상속받았다고 해서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럼 동생들이 그걸 찾아올 수 있느냐? 이게 안 때로부터 3년, 권리를 침해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아까 그 유류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아, 네. 1년이에요? 예. 상속이 개시된 다음부터 1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고 예, 예. 또 하나는 자기가 유류분권을 침해당해서 다른 형제한테 유류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아, 법은 어려워요. 법은 어려워요. 네, 이게 어쨌든 10년은 상속 개시.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10년을 예, 계산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유류분 침해니 뭐 다른 청구 소송들은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10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시효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효 같은 경우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알았지만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아닙니다. 알게 되셨으면 좀 서두르셔서 상담받고 예, 예.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를 못 믿는 날이 오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어떤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나 관리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이제 치매나 뇌졸중이나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게 치매가 이제 시작이 된다, 시작될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유언을 해놓든 아니면 후견인을 선임하든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해놓지 못하시면 그 다음에는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자녀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자녀가 모시고 가서 예. 그 증여 계약을 받고 또 어떤 자녀는 모시고 가서 유언 공증을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보면은 저 증여 계약서나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끼리는 어떠냐 하면 대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다른 형제, 그러니까 부모님 가까이에 있는 형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해줄 거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그런 것,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이런 경우 믿지 말라는 말이 결국은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 물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지혜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홍순기 변호사님의 그렇습니다.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